서기 1260년 한 무리의 기마 군단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침략을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 몽골이었습니다. 중국과 서남아시아, 유럽을 제패한 그들이 이제 아프리카 정복을 위해 그 길목인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패배를 모르던 몽골군도 이번 침략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십자군과의 전투로 단련된 노예 군단 맘루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Mamluk literally means own, that is someone who is a slave. And they were highly trained as professional soldiers. 골리앗의 눈이라는 뜻을 가진 아인잘루트 계곡에서 몽골군은 맘루크들에게 몰살당하고 맙니다. 노예인 맘루크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 집단인 몽골군을 물리친 겁니다. 이집트를 지켜낸 맘루크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단순한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술탄의 호위병에서 출발해서 장군이나 고위 관료 같은 이집트의 지배 계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And from a ruler's point of view, they had the advantage of being loyal to their ruler or the person who had recruited, trained, and then freed them. They developed from being just elite soldiers to being given responsibility for military leadership, military command. Then subsequently we find them as governors of provinces or castles or even cities, then whole provinces. 맘루크들의 또 다른 특징은 중무장한 기사들이란 점입니다. 이들이 칼을 맞대고 싸웠던 유럽의 기사들처럼 맘루크들은 말에게도 갑옷을 입힐 정도로 철갑을 온몸에 두르고 마치 탱크처럼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이들이 몽골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중무장한 기병으로서의 강점을 잘 활용한 덕분이었습니다. A heavy cavalryman depends on the weight and momentum of the horse. So the perfect example of the heavy cavalryman was a European knight wearing armor, riding a very large horse, and holding a lance that transmitted the kinetic energy of the horse against what it hit. 거듭된 군사적 승리로 권력이 맘루크들에게 집중되자 결국 술탄마저 이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 자리에까지 앉은 것이죠. 바로 이집트 맘루크 왕조입니다. 맘루크 왕조의 전성기인 1356년에 건설된 술탄 하산 모스크의 화려함은 마침내 지배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노예들, 맘루크들의 자부심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The fully developed Mamluk Sultanate wasn't a case of an army defending and serving a state. The state was almost there to support the army. The state was the servant of the army. The army was not the servant of the state. 하지만 영광이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거죠. 15세기가 되자 새로운 라이벌이 맘루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The
competition arose after the Ottomans conquered Constantinople and clearly became a major power. And they started to look wider. They saw themselves they had greater ambitions. They became, as it were, Muslim emperors. They became the new Islamic Caesars.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다비크라는 작은 마을이 두 제국의 군대가 충돌한 곳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내전으로 마을은 폐허로 변했지만 마을 주변으로 넓게 펼쳐진 황무지가 바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오스만군 6만 5천과 맘루크군 8만이 다비크 초원에 집결한 것은 1516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술탄까지 직접 참전한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이었습니다. 맘루크 제국의 주력은 중장기병 기사들인 맘루크 자신들이었습니다. 술탄 알 가우리는 맘루크들을 전선 중앙에 배치하고 자신도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장기병의 강력한 돌파력으로 오스만 군대를 쓸어버릴 생각이었죠. 오스만의 술탄 셀림도 중앙에 자신의 최정예 병인 예니체리를 배치했습니다. 이들도 맘루크들처럼 노예였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맘루크에 맞설 기병대를 좌우에 배치했죠. 하지만 셀림이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을 위해 셀림은 비밀 무기를 숨겨놨습니다. 200년간 무적을 자랑한 맘루크들의 돌격으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형적인 초승달 대형으로 달려나간 맘루크들은 곧장 오스만의 기병대를 덮쳤습니다. Now, when the battle starts, the Mamluk attacks primarily with their cavalry, who are absolutely first-rate cavalry, armored cavalry, skilled, brave, disciplined, and all the rest of it. And they were very successful. They forced back the Ottoman left wing. 곧이어 반대편에서도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도 오스만 기병은 맘루크의 맹공을 견디지 못했죠. 오스만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좌우 기병끼리의 전투에서 오스만은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때 셀림의 비밀 병기가 등장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기병대의 배후에서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한 겁니다. 대포의 위력을 견디지 못한 좌익이 결국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술탄 알 가우리가 거느린 정예군은 아직 전투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 가우리는 정면의 예니체리를 향해 돌격을 명합니다. 맘루크들의 무자비한 돌격은 곧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니체리들이 후퇴를 시작한 거죠. 중앙의 예니체리들이 붕괴한다면 전투는 맘루크들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셀림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예니체리들이 후퇴하자 뒤편에 있던 대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예니체리들의 화승총도 일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Essentially, the Ottomans are now able to attack. The Mamluk army falls to pieces, and there's a great Ottoman victory. So this was
not a fair fight or anything like it. This was a far more capable and sophisticated government producing a far more capable and sophisticated army and winning. 도망친 맘루크들은 카이로에서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카이로의 성체도 화약 무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년 이상을 군림해온 기사들의 나라 맘루크 제국은 이렇게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화약 무기를 사용하는 동안 맘루크들은 왜 두 눈 뻔히 뜨고서도 화약 무기를 도외시하고 패배를 자초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70년 전인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에서부터 오스만 제국이 화약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맘루크들은 화약 무기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맘루크들은 왜 그토록 화약 무기를 무시했던 걸까요? 만약 두 나라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나 맘루크 제국이나 정통파 이슬람 국가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약 혁명의 진원지인 유럽과의 거리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얼핏 유럽 국가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오스만 제국에 비해 유럽과의 사이에 지중해가 놓여 있는 맘루크들이 화약 혁명의 전파라는 점에서 더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I think that is completely not true. Really not true. Trade continued. The Genoese had, in Italy, the great trading power, one of the great trading powers, had effectively an alliance with the Mamluks which went back for centuries and still did. 지중해가 장애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다비크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집트 본국에서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던 맘루크의 마지막 술탄 투만 베이는 평소 교육하던 이탈리아 상인들을 통해 단기간에 다량의 대포를 구매합니다. 화약 전쟁에는 화약 전쟁으로 나서기 위해서였죠. 화약 무기의 가치를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사실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급조한 부대로 오랜 기간 화약 무기에 단련된 베테랑들을 이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맘루크들 역시 화약 무기를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유럽과의 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The Mamluks themselves, that is the elite troops, they didn't like to have anything to do with guns. They were dirty, they were sort of demeaning, they were not heroic. You know, they saw themselves as heroic warriors fighting in the old-fashioned, gallant way, almost like knights in the Middle Ages in Europe.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기술은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은 반드시 권력 관계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기득권을 공격하게 되죠. 화약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약 무기의 채택은 전투의 주역이 기병에서 보병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병이라는 군사적 능력이 권력의 바탕이었던 맘루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새로운 기술은 불완전한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16세기에 사용되던 화승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무려 42단계의 발사 동작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발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죠. 발사 속도만 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사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오발률이 50%나 됐습니다. 심지어 총구가 막히거나 폭발해서 적군은커녕 아군이 죽기도 했죠. The handgun that develops by the end of the 16th century, which is the sort I think we would normally think of as a sort of infantry weapon of this period, is big. I mean, it's a big, heavy, it has a lengthy barrel, fires a heavy shot of up to about 100 grams. You can only fire it by resting it on a mat, a forked rest. It's cumbersome, it's quite slow to reload. In fact, very slow to reload. It has a very limited range of about 100 meters in total. It has almost no capacity to aim. You just fire it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enemy. 화약 무기가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등장했다면 맘루크들도 기꺼이 기득권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불완전한 무기라면 자긍심 넘치는 기사들이 총 없이도 어찌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가 불분명한 순간이야말로 권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혁신이 필요한 순간이야말로 무엇이 옳은지가 가장 불분명한 순간입니다. 불완전한 기술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혁신으로 인해 손해를 볼 자들이라면 혁신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화약혁명은 급속도로 기술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이기심을 비웃기려도 하듯이 혁신의 속도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Power is very important for innovation because if change were going to happen without influence and power, it would have already. So if you're going to do something new, there are probably a bunch of individuals who are already committed to the existing order. They've made their careers on the basis of a certain set of beliefs and behaviors. They've been successful using those beliefs and behaviors. And so therefore, in order to do anything new and innovative, you're going to have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the incumbents. And so for that, you're going to need power and influence.